않고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신과 함께 부산연대 유튜브 생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 방송을 보신 분이 무려 37분이나. 와, 대단한 아닙니까? 야, 진짜. 첫 방송에 37명. 네. 이 소중하신 분들에게 먼저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자, 오늘 유튜브 생방송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자, 부산 참여연대 양민석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른쪽에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번 방송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하나요? 예. 네, 방송을 짧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 방송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쵸. 중간에 막 에러도 나고 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거 어제 또 방송 장비 한다고 지금 앞에 이거 장비 설치해 주시는 분하고 무려 3시간을 고군분투를 했고, 오늘도 지금 2000년대 음질이란 소리 들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난번 방송보다는 그래도 방송다운 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마이크 들고 했잖아요. 박 차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직접 라이브를 하긴 했는데 그 뒤에 방송 내내는 못 봤고요. 주절주절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잘 그런 습관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좀 저희가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딱 방송만 놓고 보면 무슨 학술 토론회 하는 것 같아요. 네, 말도 너무 길고. 자, 오늘은 최대한 좀 말 좀 줄여서 좀 재미지게는 못하더라도 좀 재미없게는 하지 말자. 좀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그 이틀 전에 끝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부산 지역 투표 결과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대선 결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에서 49.42%를 획득해서 이제 당선이 됐고요. 이 투표율은 DJ가 대통령이 된 15대 대선 때의 80.7%, 1.3% 부족한 투표율이 79.4%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득표수는 1,700만 표로 역대 최다 득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고요. 자, 먼저 그 선거 결과를 보시고 간략하게 먼저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 차장님부터.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지만 3년 동안 좀 힘들게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점, 그리고 6개월 동안 되게 불안했던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계엄과 내란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5대5라는 팽팽한 그런 선거가 약간 다르지만은 그 5대5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생각이 다 일치하지는 않는구나, 너무나 다 다른 계엄과 내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한 부산은 사실 이제 촛불 집회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고 정말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 일단 득표율에서는 이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걸 보면서 부산의 정체성은 과연 뭘까 하는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불안하셨나요? 개표 방송을 보시면서? 약간 불안했죠. 여전히 또 항상 반전을 반복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 8시 에 출구조사 발표 딱 나왔을 때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해서 저는 열심히 안 봤는데, 박 차장님은 어떻게 총평을 하시자면? 일단은 되게 높은 투표율이 나온 건 이제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긴박하게 정치 상황들이 흘러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양 차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생각보다 박빙의 뭐 그런 결집 상태를 보인 것 같습니다. 각 당이 이제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 결집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는 중도층이 아무래도 조금 더 국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지지를 좀 보냈기 때문에 어쨌든 스코어가 좀 차이는 난 것 같고 사실은 좀 불안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출구조사 딱 뜨니까 난 출구조사는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고 안심하게 봤습니다. 어쨌든 좀 놀랍습니다. 저는 이게 저랑은 약간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땠는데요? 저는 무조건 뭐 이길까요? 예, 의심한 적이 없어서 저는 뭐 네, 약간 이제 따라잡기는 약간 뒤집힐 때 있어서 원래 또 출구조사가 이번에 많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또 특별한 아주 이상한 상황이 생기나 하는 좀 약간의 걱정은 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양 차장님이 그 총평을 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잠시 주셨는데 역시 부산은 부산이다. 부산이 부산했다. 뭐 이런 느낌. 왜 도대체 부산은 이 모양일까? 좀 그 전국 득표수하고는 부산은 달리 김문수가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네. 물론 22년 대선 때에 비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 6만 표 정도를 더 받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앞서갈 것 같은 이번 대선에서 부산은 여전히 윤석열에는 못 미치지만 이 내란을 일으킨 정당에도 110만 표를 주는 대단한 부산. 이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원래 대본하고 질문이 좀 달라요. 그냥 하시면 예. 예, 왜 그럴까? 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기존에 안 찍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낯섦, 또 과연 믿어도 될까? 이런 마음들이 서로 좀 이어진 것이 아닌가. 또 그 외에도 지금까지 뭐 생활해왔던 관계망에 대해서 그 관계망을 버리지 못한 투표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은 막 조직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는 달리 민주당은 이제 눈에 보이는 조직들이 막 움직이고 보수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제 표에 영향을 주고 이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럴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뭐 민주당도 물론 이번 개헌 내란 시기에 되게 고생했고 열심히 활동했지만 좀 더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부산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드는 생각은 계엄이 발표되면서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의원들의 활동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알았나? 근데 왜 이렇게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나? 이게 이해가 됐을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이해는 아니지만 몰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개헌과 내란을 지지하는 상황들이 시의회에서 계속되고 있는지가 좀 의문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부산 시민한테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도 그렇게 표를 얻었고 그리고 민주당은 물론 앞서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럼 과연 부산을 위해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 어떤 정책들을 펴야 될 것인지를 좀 돌아보는 왜 이런 시기에도 부산 시민이 왜 지지를 안 하는 거야 이런 원망이 아니라 뭐 이런 자세가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일단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 시의원들이나 부산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빠른 시간 내에 2시간도 안 돼서 그 계엄 해제 그 결의를 했잖아요 국회에서. 네. 그러면서 실제로 뭐 정치활동 금지 이런 것들을 체감이 안 되죠. 예, 그런 거고 저는 그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국힘을 지지하는 부산 시민들 유권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유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윤석열이가 좋아서 아니면 뭐 김문수가 마음에
마음에 들어서. 내란을 뭐 어쨌든 합리화하는 국힘이 좋아서 표를 던졌다기보다는 네. 이재명은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심리가 선거 막판으로 가서 좀 결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번에는 또 이준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차 토론회에서 그렇게 막 무리를 일으키고 비난을 받았던 이준석이 부산에서 무려 16만 표를 받았어요. 물론 전국 득표율에 비하면 7.5%로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저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 기자님? 일단은 전국 득표율보다는 조금 부산이 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산 쪽에서 득표율이 전국 득표율보다 낮은 상황은 일단 개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일단 부산에 이제 제대로 된 지역 조직이 좀 없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역 맞춤형 공약도 조금 상당히 부실했던 것도 같습니다. 근데 개혁신당 자체가 덩치가 큰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산이나 이런 다른 지역 곳곳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까닭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이라든지 그쪽 개혁신당에서 이제 활동하는 정치인들 약간 조금 인플루언서처럼 활동하는 그런 기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맞춤형 공약에서 조금 선택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조금 더 부산에서 득표가 좀 낮았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부산의 보수의 결집이 굉장히 좀 강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결집을 해서 일단 김문수 쪽으로 결집을 좀 한 것 같고요. 이게 저번 총선 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했었죠. 굉장히 예를 들어서 수령구 같은 경우에는 3인이 이렇게 출마를 했었는데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던 장해찬 후보가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표를 까보니 막상 장해찬한테는 거의 표가 거의 20%에서 뭐 한 자릿대로 추락하는 경우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파 CM송처럼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단일화하시는 그런 부산 보수층의 결집이 아무래도 조금 전국보다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막판에 그 국힘으로의 결집이 없었으면 이준석 표가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표로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22년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때 그 127만 표를 부산에서 받았는데 그 이번에 김문수가 받은 표하고 이준석이가 받은 표하고 합치면 거의 똑같아요. 변화가 없네요. 예. 자, 변화가 없네. 이제 자 원래 대본대로 하죠 그러면. 네. 자, 부산에서 막판에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이준석에게 갈 표가 김문수에게 갔다. 자, 그래서 둘이 합치면 거의 윤석열이 22년에 받은 표랑 비슷한데,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또 있잖아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2018년처럼 그러면 또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치장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근데 상황이 좀 틀려요. 왜 틀리냐면 2018년은 바로 지방선거가 좀 있었고요. 아니에요. 2017년하고 2018년이니까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그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대선의 표수는 거의 동일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율이나 이런 건 한번 또 따져봐야 안 됩니까? 비율도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두 개를 합치면 그러니까 58%가 됩니까? 아, 그렇겠네요. 8% 51%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는 좀 많이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한 2% 정도, 40% 정도가 되었으니까 부산이 이번에 대선 그렇죠. 2%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2% 정도 상승했는데 그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 때도 사실은 득표율이 되게 올랐었죠. 물론 당선된 사람은 한 명뿐이 없었지만은 그래서 뭐 2018년과 같은 그런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는 하기는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럼 이전에 2018년에 그 이제 7대
민선, 7기 민선 8대 의회에 대한 사람들이 좀 머릿속에 각인되기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없는 게 아니라 오거돈 때문에 그런 좀 괜찮았던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다 묻혀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가 여전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큰 폭풍 후에도 이제 2018년과 같은 그런 지방선거에 이제 민주당한테 몰리는 그런 투표나 선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게 꼭 부산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지, 그리고 또 이제 부산시당에서 지금 뭐 의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따라서 2018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딸랑 주석 있는 이거는 좀 극복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아니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네.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87만 표 받고 네. 그 다음에 벌어졌던 지방선거에서 오거돈은 거의 90만 표 가까이 받았어요. 그리고 부산시장에 당선이 됐고, 네네. 그리고 시의회도 거의 네. 40 몇 개, 42개 네, 42개 받았어요. 이렇게 시의원으로 들어갔고,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어게인 2018 이거 한번 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고돈의 그 여러 가지 비리들 문제들이 그것도 이제 당연히 그걸 끄집어 갖고 나올 거고 국민의힘이, 그래서 그런 거를 희석시키고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지금 그게 언론의 역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국민들한테 각인된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민주당 플러스 이제 진보정당이 어떤 약간의 비리나 실수를 하면 그게 모든 것이 그냥 투표 결과로 바로 표출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여러 번 이름을 바꿨던 국민의힘은 조금보다 훨씬 더 큰, 민주당보다 훨씬 큰 잘못을 해도 그것이 쉽게 잊혀지고 투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좀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2018년과 같은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좀 예, 예. 힘들 것 같다. 자, 제가 조금만 보면 16개 부산시 16개 부분에서 김문수 국힘 득표수보다 유일하게 앞선 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이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강서구. 그러니까 김문수가 4만 65표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4만 587표 받았어요. 근데 이건 더 칭찬을 나는 전성한 지역위원장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 본인이 총선에 나와서 받았던 것보다 무려 2,900표 받았거든요. 와. 황교안 위원장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아니니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 지역위원장이 열심히 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고 나머지는 다 못 이겼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딱 18개 선거구 중에 네. 딱 단 9개는 작년에 본인들이 총선에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산지구에 선수하고 의뢰 이연이 나왔는데 본인이 받은 표보다 6,500표 더 받았고요. 사구는 최인호하고 이재성 지금 시당위원장이 받았던 표 다 합치면 3,500표 더 받았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중구 영도구 또 3,000표를 더 받았고, 기장군도 3,800표나 더 받았어요. 본인이 받은 거보다. 해운대도 더 받았고요. 연제구도 노정현 진보당 시당위원장이 받은 표보다 1,000표 더 받았어요. 수영구의 유동철 교수님도 칭찬해드려야 됩니다. 본인이 받은 것보다 3,400표 더 받았어요. 근데 투표율은 제일 낮은데, 퍼센테이지로 하면. 원래 수영구가 근데 보수가 되게 강한 지역이잖아요. 부산에서는.
아까 얘기한 거 좀 죄송하긴 한데요.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또 이성철 교수님은 저희 그 사육지연대의 전 대표님이시죠. 창립도 하셨고 네. 네. 예. 전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박 실장님한테는 이제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선거 기간에 그 유튜브에서 그 핫했던 게 진짜 부산방신 다 시킨 것 같은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수영구 지원 유세 와서 그 가을리를 이렇게 쭉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술챈 그 이대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산의 청년이 막 그 호텔 경기야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거 가지고 시지를 이제 나중에 도망을 갔는데 문제는 이런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네. 왜 이런 건가요? 사실 지금 선거 결과에서 가장 핫한 게 2대남, 3대남, 30대 남자들 도대체 왜 그런가가 좀 거의 뜨거운 남자처럼 떠오르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이 SNS 보면 그걸로 도저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극우화가 된 것이냐 라가지고 굉장히 좀 갈리고 있고 극우화가 일부 세력화됐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좀 더 봐야 된다. 아직 극우화까지는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신남성연대 뭐 서북청년단하고 막 이라고 하는 조직이 막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부산에서요? 아니 전국에 그래서 서울지법에서 이제 난입한 20, 30대 남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분들의 사례를 보면은 확실히 극우화가 된 일부는 있다 존재한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다만 20대 남자와 30대 남자가 이렇게 다 극우화된 거냐 보수화된 거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조금 더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그렇게 즐겨보던 펜코 그리고 FM 코리아 펜코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리도 많고 막 그런 성향들이 좀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 성향들이 어떤 커뮤니티의 성향들을 살펴보면은 기성세대에 좀 많이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양당에서도 굉장히 좀 싫어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이고요. 이런 측면들인데 웃긴 거는 2017년도 때를 돌아가 보면 펜코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게 뭐 극우화돼서 그런 거냐 보수화된 거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어서 이거 조금 더 논쟁이 더 필요한 것 같고.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보십시오. 부산에 60대, 70대, 80대 분들 엄청 많잖아요. 청년보다 더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다 국힘 찍어요. 근데 2030의 남성들은 또 이준석을 찍어. 이 사람들이 16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건 부산은 진짜 앞으로도 계속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좀 잘하시는데. 좀 더 분석이 필요하고요. 양당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거부감들, 약간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이 좀 이거 어떻게 좀 소화를 할지가 그 정치권에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처리라고 하기 좀 그렇고 소화를 할지 이렇게 어떻게 좀 다 끌어올지는 고민스러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성세대에 반발은 한다고 하지만 또 뭐 환경이나 이런 데는 또 되게 또 열광하잖아요. 네. 뭐에 열광한다고? 그러니까 하버드 놓은 거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능력주의. 기존 아니면 이제 기성의 어떤 권력에 대해서 그냥 묻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정체성이나 자기의 색깔이 좀 아까 말했다시피 문재인 지지했다 이준석으로 돌아섰으니까 색깔과 정체성이 약간 좀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뭐 깊이 보지도 않고 잘 뭐 몰라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준석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그 막말을 해놓고 계속 후보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제 국민에게서 모멸감이 느껴지는데 근데 그게 뭐 기성언론, 레거시 미디어에서 거의 안 다뤄지고 있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지방선거까지 네.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그 진보정당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박 차장님. 네. 자, 권영국 후보가 어쨌든 방송 토론을 통해서 존재감은 드러냈어요. 근데 득표율은 0.98%로 1%를 못 넘었고요. 부산은 부산 진짜 심각한데 0.81%예요. 18,000. 이준석보다 표를 못 받았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예, 뭐 전국보다 못했다고 하기에는 오차범위가 있어서 이거 그 0.01% 차이니까 뭐 그건 크게 될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진보정당 독자적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것을 냉정하게 보여주는 시즌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뭐 권영국 후보가 그 대선 끝나고 나서 후원금이 한 13억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권영국 후보가 나와서 공무원장이 나와서 했던 발언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앞서 나갈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득표가 나오지 않는 상황 자체가 조금은 이제 진보정당이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책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일단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 차장님 보시기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민주노동당이 조속하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일단 분석하기는 힘들 것 같다보다는 그냥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 원래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좀 투표 결과는 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못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뭐 함께 할 수 있는 그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그런 분들이 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구회를 하시든지 뭐 다시 뭐 이어갈 수 있는 종잣돈은 좀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좀 양채영 혹시 저는 이제 뭐 소수라고 할 수 있는 뭐 진보당이거나 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도 과연 지역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전국적인 아젠다나 전국적인 의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부산 지역에 딱 국한되는 그런 의제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진보당 이전의 정의당이 어떤 처세를 취했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라는 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시정과 의정이 뭔가 잘못했을 때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활동을 좀 못하고 있지 않냐. 부산 청년연대도 인원이 되게 작거든요. 우리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열정도 훨씬 많죠. 충성심이 훨씬 높죠. 부산 청년연대 회원들보다. 누구예요? 진보정당이요? 예, 진보정당이라고. 그것도 옛말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근데 계속 뭐 너무나 많은 사건이 터지고 비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목소리를 내는데 각 정당의 지역 정당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지방선거를 나간다, 총선을 나간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또 선거운동하러 다닌다. 진정성이 좀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탄탄해야 되는데 여기서 탄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문제를 짚고 여기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해결점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늘 좀 아쉽고 우리도 좀 안 돼 보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역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지역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셔라. 그리고 지역 현안도 제대로 챙겨라. 따끔한 양 소장님의 그 말씀 잘 받아 안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생각 간단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진보정당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대본에는 없긴 하지만 양 소장님이 진보정당에 대해서 충고를 좀 해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도 좀 충고를 해주셨는데 이제 선거가 실제로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내년 지방선거.
선거까지. 네. 그래서 뭐 어게인 2018년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부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좀 유의미한 그래도 성과를 좀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네. 뭐를 앞으로 좀 열심히 하면 그래도 내년에 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여쭤보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공식적인 조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일단 이제 부산 현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똑같이 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역시 그래 뭐 공부를 해야 된다. 대응하고 정책을 쏟아낼 거 아닙니까? 부산 현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라. 그리고 선거 때 무슨 슈퍼스타 K 방식이었던 그런 경쟁 방식에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보수들 보세요. 그게 잘한 짓은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나쁜 짓이지만 이박수풀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보적 가치를 가진 아니면 합리적인 가치를 가진 청년들을 선거에 닥쳐서 길러내고 찾고 하지 말고 평소에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 청년들 그리고 민주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로 계속 하겠다. 근데 경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왔다 하더라도 뼈를 갈고 뭐 자기의 생활을 바쳐서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 주민들, 청년들한테 경쟁에서 지면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스코를 해라. 스크롤 해라. 네. 이번에 스콜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진보도 스콜 만들고 공부하고 배워라. 그 다음에 상시적으로 사람을 키워내라. 근데 그 키워내는 사람이 꼭 뭐 정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통만 하고 상시적으로 키워라.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해라. 평가를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28년 되고 나서는 의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또 어떤 좀 나쁜 그 의정활동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야지 사람을 걸을 수 있고 사람이 걸러져야지 좋은 후보가 나와서 부산 시민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년도 남지 않은 예, 기간 동안에도 해야 됩니다. 하면 된다. 예, 예. 자, 박 차장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은 대선 후보의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강한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전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지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지역에 맞는 후보들을 발굴하고 낼 수 있는가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이제 그 구도가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좋은 후보가 된다는 건 지역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현안과 이런 교육들을 잘 받은 후보들을 발굴해야 되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됐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이거 아까 잠깐 양 차장님 하셨는데 정치뿐만이 아니고 정치인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으로서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기회는 다시 오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근데 하기에 따라서 반반 이상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서 그런 준비들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후보를 찾고 팀으로 움직여라. 자, 박 차장님은 그런 팁을 주셨습니다. 자, 그 부산이 이번 21대 대선 결과만 놓고 보면 좀 암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년보다 한 6만 표 정도를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국힘이 받고 있는 이 120만 표에 가까운 표가 흔들리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보여준 희망의 싹은 있는 것 같다. 한 18개 그 총선의 지역구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좀 더 열심히 하면 국힘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강서구처럼 표를 더 많이 받아줄 수 있는 지역구도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오늘 두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